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유례없는 고물가 속에서 경기 부진과도 싸워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통화정책의 수장이 될 이창용 후보자. 오늘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에 관한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집중 진단에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청문회 관련 토론위에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 새 정부 아직 출범 전 장관들의 청문회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워낙 높은데 그에 앞서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워낙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최양호 원장님,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지금 혹시 뭐 개인적 논란, 차질 논란, 뭐 문제 이런 것들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뭐 개인적인 뭐 논쟁거리는 뭐 굉장히 작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뭐 애들 학비가 뭐 많이 지출된지 뭐 굉장히 가볍게 앓고 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현안이 이 새로운 정부의 현안이 어쨌든지 물가 안정이라는 거대한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또 이 교수로 하셨지만 정책적인 면에서 많이 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또 이제 인수위에도 갔었고 등등. 또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자문위원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오후에서는 그런 당시의 상황과 그때 어떤 업적을 가졌는가 얘기들을 지금 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 한간에서 참여연대와 경실련들이 얘기한 론스타 관련. 론스타 때는 금융부위원장이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론스타가 산업자본인데 그것을 금융법에 어긋나게 그렇게 운영이 됐다. 그걸 왜 막지 않았냐? 이러한 얘기부터 해서 과거에 이제 금융부위원장 시절에 그런 어떤 업적들에 대해서 좀 검증이 세게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물가 관련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금융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판단했던 정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이종욱 교수님은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어떤 논란이 빚어질 문제 또는 뭐 쟁점이 될 사안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청문회 때 야당 국회의원께서 다음 정부가 한 1개월도 안 남았는데 현 정부의 오퍼를 한은 총재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왜 받아들였느냐?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했다라고 답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학자적 관점에서 보면 IMF의 지금 현재 이창용 후보자 정도의 직위로서 사실 각국의 중앙은행의 총재로 가신 분은 저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창용 후보자는 지금 IMF에서 아시아 태평양 국장을 하셨죠? 국장하시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IMF에서 최소한 이를테면 상위직에 있던 분 가운데 중앙은행 총재로 간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이제 옛날 수석 부총재 하시던 스탠리 피셔라는 분인데 이름 이때 많이 스탠리 들어봤습니다. 피셔인데 이분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아주 유명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스탠리 피셔가 갔는데 그 스탠리 피셔는 우리 경제학에서는 물가의 스티키 프라이스에 대한 마이크로 파운데이션 왜 이 경직적 물가가 생기느냐에 대한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을 줬던
아주 유명한 그 경제 논문을 썼던 분이에요. 스탠리 네, 피셔가. 물가에 관련해서 유명한 유명한 썼다. 그분이었죠. 네. 그분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뭐 토론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스탠리 그런데- 피셔 예.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로 갈 때는 굉장히 높은 자리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는 부총재였으니까. 부총재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인플레이션 파이팅 해가지고 성공을 했죠. 뭐 누가 그분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거기서 갔던 분이 라고한 라잔이라는 분이겠습니다. 라고람 라잔이라는 분, 라잔 분이 있는데 라고한 라잔은 2003년에서 2005년에 IMF의 칩 이코노미스트였어요.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했는데 이분은 2005년도에 무슨 발언으로 유명하냐면 2005년도에 FRB의 잭슨 홀 미팅이라고 여름철에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죠. 상당히 그 많은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걸 보면은 향후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글로벌 통화 정책 대국가 움직이기 알 수 있어요. 네. 그때 이제 그 라자안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금융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금융기관 속에 아주 중대한 리스크가 지금 싹트고 있다. 금융기관에 많은 위험이 싹트고 있다. 싹트고 있다라고 했었더니 그때 그 이창용 이 후배자의 지도교수인 로렌스 쌈머가 그 자리 유명합니다. 그 자리 일어서 가지고 네. 당신 말이야 무슨 그런 이야기 하느냐. 어. 너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 미스 치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라잔한테. 그래서 라잔이 뭐냐면 왜냐면 살아있는 금융기관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옛날 산업혁명 시절에 르라이트 운동, 기계를 부수는 운동과 똑같다 그래서 나는 르라이트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실제로 금융기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락 스타가 돼서 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인도 중앙은행의 총재로 갔었죠. 예. 그 빼고는 IMF의 이 국장급 있는 분이 이렇게 온다는 거는 아주 대단한 IMF로 봤을 때는 대단한 그 위치의 인물을 배출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이 교수님 좀 쉽게 말하면 라잔 인도 중앙은행 총재, 예.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총재는 IMF에서 굉장히 높은 직위에서 그 나라 중앙은행 총재로 갔는데 그렇죠. 이창용 후보자는 좀 낮은 직급에서 우리나라 총재로 온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이창용 후보자가 좀 자격이 있냐 없냐 이런 의심 든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냥 그냥 그 IMF라고 하는 그 집단의 예. 그 하이라르키로 봤을 때, 예. 그러니까 뭐 저렇게도 굉장히 당연히 뭐 유명한 학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까? 보통 이제 라잔이나 스탠 피셔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학자라 그러면 그 분야에서 유명한 논문이 다 있습니다. 라잔도 아주 유명한 논문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스탠 피셔가 있는데 예. 우리 이창용 후보자는 아주 뭐 커리어는 좋습니다. 아주 커리어 좋은데 우리 그 옛날 그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 부위원장 하셨잖아요. 네. 아직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는데 그때 이 팀이 뭘 했었냐면 산업은행 민영화를 했었어요. 산업은행의 민영화. 산업화 민영화하면서 되냐면 정책금융공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책금융사 만들었죠. 그런데 그게 실패를 했죠. 실패. 해서 산업은행이 다시 국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영화, 사업은행 민영화의 실패 책임이 있다. 이창용 후보자. 그러니까 그쪽 팀이 그걸 시작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때 뭐냐면 정강우, 예. 이창용, 그다음에 근액세, 부연 이런 팀들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산업은행 필요 없고 독일과 같은 KFW 즉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거 뭐 충분하다. 그렇게 밀어붙였다가 만약에 KFW 갔으면 대우조선 이런 것은 그다음에 뭐냐면 H&M 같은 현대상선 같은 못 살리잖아요. 예. 이런 문제 생겼는데 결국 돌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원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어느 정도 따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가 저같이 이제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네. 확실히 문제를 제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를 더 첨언하자면 당시에 금융정책국장이 지금 부총리에 지명돼 있는 추경호 후보자입니다. 추경호 지금 부총리 후보자가 당시 금융정책국장. 그러니까 서로 딱 접점에서 지금 일을 했던 과거에 그런 인연도 있어서 예. 아마 이제 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렇게 한 뭉텅이로 묶어서 한덕수 총리 지명자, 추경호 부총리 지명자, 그다음에 이창용 후보자 이렇게 세 사람을 아마 같이 이제 아마 공격을 하더라면 좀 재미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워낙 뭐 이창용 지금 뭐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톤들이 좀 빠진 게 아쉽긴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 아까 예. 이제 피셔 같이 그분을 모시고 오면 어느 누구도 뭐 논쟁을 할 수 없는 분을 한다면 예.
뭐 아마 지금 BIS의 저 리서치 센터장을 하고 있는 신현송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국제결제은행의 신현송 박사.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분도 후보에 올랐었죠. 프린스턴 대학 교수를 하셨는데 지금도 하고 계시죠. 이제 그런 분 오시면 그분은 뭐 외국에서 학위를 했지만 부친의 강요에 의해서 군도 필하고 아무 뭐 자격상의 문제도 없으면서 뭐 어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니까. 아, 그래요.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아마 이런 문제가 전혀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우리 이종욱 교수님은 이제 이창용 후보자의 이런 어떤 학문적 업적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튼 지금 청문회에서는 개인적 자질보다는 이창용 후보자가 펼칠 통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원장님 지금 뭐 이창용 후보자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물가 안정을 물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신호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발언에서? 전체 톤을 보면요 재미난 게 있는데 지금 물가 안정이 사실 최대 현안으로 보이지만 이창용 후보자의 연설을 여러 가지 이 물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요 앞에 성장이 꼭 나와요. 성장. 아, 그래요. 성장, 물가 안정, 금융 불균형 해소 이 뭐 틀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요. 그다음에 물가 인상하고 물가에 잡는 부분에 이제 금리 인상하는 것도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등 성장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통화 정책을 하는 뭐 당국의 뭐 최대 목표는 최우선 목표 물가 안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안정세를 만들고 우리나라 잠재 성장력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의 어떤 점을 갖고 갈 것인가를 지금 개인적으로는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뭐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수요 측면이 아니라 공급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 같은 부분도 그렇게 뭐 빅스텝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안정을 하면서 이 안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저성장 트랩에서 빠져나오느냐 그 생각이 우선적으로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통 왜 중앙은행 총재 성향 얘기할 때 이제 긴축을 좀 공격적으로 하느냐 그러면 매파다. 조금 경기 상황을 더 성장을 신경 쓰면 비둘기파다 그러는데 뭐 약간 비둘기파 성격이 좀 있다는 겁니까? 뭐 이거는 팔을 나눌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지금은 분명히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금리 인상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지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를 뭐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을 높이고 성장 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밑에 단단하게 받쳐 있는 듯한 논리들을 계속 뭐 지난 3, 4년 동안 지금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뭐 많은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4월 이창용 후보자가 없을 때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거에 대해 이창용 후보자가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4월 금리 인상 물가 위험을 더 반영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딱 한 다음에 앞으로는 경기도 살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창용 후보자 무슨 생각을 좀 반영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미국의 그 통화 정책을 보면 중앙은행 총재가 없는 상황에서 4월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본인이 그 자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1.25%에서 1.50% 올리면 지금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이제 비상으로 열리지 않으면 연말까지 남아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는 딱 5번 남아 있습니다. 5번요? 5번 남아 있고 미국은 6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0.5와 1.25의 차이를 생각하면 1.5. 아까 우리는 1.25%고 미국은 0.5%고 그리고 아까 우리 최양호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 측면에 생기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1970년대 같은 인플레이션 파이트를 원하느냐. 지금 이제 그렇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연착륙해 가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자율 우리가 그 금통위에서 이자를 올리는 것도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정말 세심하게 보면서 올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할 때 4월 14일 금리 인상할 때도 미국의 중앙은행은 3월달 금리 인상할 때 우리는 왜 금리 인상을 하는가에 대한 그 중앙은행의 예측 모형에 기반해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해요. 하면서 이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물가라는 거는 2023년도에 가면은 지금보다도 큰 폭이 하락할 것이고 그때 금리 수준은 한 2% 범위에 갈 거다. 네. 그럼 올해는 1.5에서 2% 간다 이런 시그널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4월달 금리 인상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예. 너무너무나 이게 그 서술적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이 어떤 프로젝션, 예측치에 대한 기반 없이 너무 기술적으로 해서 예. 사실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0.25% 인상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정당하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건 항상 국제전이면 모든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가 스플라이 샥이에요. 네, 끝나고 나면 공급 측면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한국은행이 예. 정말 좀 더 이 전문성을 발휘할 때가 됐다. 네. 왜냐하면 우리 금통위원이라는 분도 대부분이 캠프에서 가신 것이지 그분들이 뭐 금통위에서 하는 그 이자 결정 관련된 업적을 가지고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할 때마다 나오는 그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예. 학자 관점에서 되게 답답해요. 네. 여튼 물가 예상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든지 물가 상승 전망치를 토대로 금리를 올렸을 텐데 지금 뭐 마침 말씀을 하시니까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상단 꼭대기가 0.5%고 우리는 이제 1.5%가 됐잖아요. 예, 그걸 됐죠. 예.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미국은 금리를 더 빨리 올린다 뭐 이런 지금 그렇죠. 예상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양쪽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차에 관해서도 우리 이창용 후보자 무슨 얘기가 있었죠? 네, 이창용 후보자 이제 얘기는 이겁니다. 네.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올리기 시작하고 2차 파급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효과가 확산된 이후에 정책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면 진짜 물가 대응 체계에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예. 다른 게 아니라 5월 달에 그럼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5월 달에 올리겠다는 사인이었다. 예, 사인이고 빠르게 지금 올리겠다는 사인으로 보이는데 이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예. 5월 5일 날 미국 FOMC가 있는데 거기서 50bp 0.5%를 올린단 말이죠. 예. 그럼 미국이 1%가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5월 26일 날 금통위를 하는데 거기서 0.25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1.75가 되고 예. 그러면은 지금 미국이 6월 16일 날 다시 FOMC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50bp 올릴 확률이 지금 60%가 넘거든요. 그러면 언제 이것이 맞춰지냐면은 7월 달이면은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금리가 딱 붙어버린 겁니다. 7월이면 한미 기준금리가 똑같아진다. 예, 붙고 9월 정도 되면 뭐 미국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간다 그러면 역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정책적인 여력을 확보하는데 뭐 지금 이창용 후보자가 네. 어떤 식으로 갈 건지가 지금 우리가 조금 지금 네. 기대를 해야 되는지 우려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다면 우리가 이제 붙은 상태에서는 먼저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7월 달에는 분명히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다 봤을 때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우리 이창용 후보자가 얘기하자면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여운은 남겼습니다만은 지금 초반에는 조금 채를 잡아가면서 예.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산되기 전에 먼저 치고 나갈 확률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최양 원장님 말씀을 보면 한미 기준금리가 7월에 비슷해지고 지나면서 역전,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는 거다. 이건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외국 돈이 빠져나간다든지 환율이 크게 오른다는 이런 걱정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창용 후보자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은 감내할 부분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감내해라 이런 얘기예요? 금리가 역전이 된다 그래서 예. 갑자기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 일은 구조적으로는 힘듭니다. 아, 한국의 이제 외환시장에 예. 한국의 이제 우리가 외환시장을 방어하는 이 소위 말하는 외환시장 건전성 3종 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외환위기와 같이 한번 빠져나가서 경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이미 한국은 구조적으로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런 거 피할 수 정도에서 있다. 그런 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항상 문제는 금융 위기라고 하는 거는 단기의 샥이 와서 경제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우리는 외환위기 나고 나서 지금까지 국제금융 섹터에 있는 관료들이 항상 자랑하는 가운데 하나가 예. 우리가 외환위기로 인해가 국가 국민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거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확신해요. 저도 그거는 뭐 믿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미국은 세계적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세계적 강대국으로 리더 국가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금리 상승 속도로 갈 것이냐는 물론 두고 볼 일이지만 예. 3월 달에 이분들이 금리를 0.25 올릴 때 프로젝션 한 걸 보면은 예. 2022년도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네. 1.5% 영역이에요. 1.5%. 1.5%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2023년도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영역 자체가 1.5에서 그러니까 1.5에서 2% 영역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부터 지금 미국 0.5잖아요. 0.5입니다. 0.5인데 올해 내에 1을 올린다 그러면 예. 1% 올리는 거를 지금은 6번 남아 있거든요. 네. 6번 남아서 0.25를 6번 매번 올리거나 아까 이제 말하신 대로 0.5%씩 0% 올리면 따라가거나 네. 원래 안 그러면 이제 빅스텝을 해서 조금 빨리 가거나 하는데 그때 예측할 때 보면 미국의 FRB 모형을 가지고 상을 보면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상의 인플레이션 자체는 예. 금리를 약간 올리면 올릴수록 꺾어지는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꺾어지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제 연방은행이 할지는 모르지만 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표 금리는 1.5% 정도 있다라고 그때 프로젝션 보면 나와 있어요. 1.5%. 5%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1.5%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미 1.5% 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0.25% 올리는 거는 조금 뭐 기다려도 된다. 우리 이종욱 교수는 그러니까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상은 조금 서두른 측면이 있다. 예. 미국의 지금 금리 예상을 보면 최상단 1.5%니까 예, 예. 안 올려도 됐다. 뭐 이런 식의 예, 그렇죠. 주장이시네요. 이분들이 그날 딱 예. 그 3월 달 프로젝션 할 때 그 미국의 네. 연방 의사회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리 레인지에 제일 네.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1.5%가 맥시멈이에요. 네. 2022년도에. 최근 뭐 빅 스텝 예, 한꺼번에 0.5% 포인트씩 올리자는 주장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어떻게 근데 바뀔지. 그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제 2023년도에 이제 1.5에서 2% 가는데 네. 이거는 연준의 의장이신 포엘 의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양적 완화할 때 나를 믿고 2023년도 정도 됐을 때 우리 금리를 본격화하겠다는 거하고 맞아떨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한국은행도 미국의 3월달 FOMC에서 프로젝션 했던 걸 좀 참조했으면 천천히 가도 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예. 물론 이거는 뭐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예. 네. 금리 인상 뭐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지금 횟수 굉장히 한미 간에 중요한 지금 관점이 돼 있고 또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 나왔지만 엄청나게 가계부채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가계부채를 위해서 잡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창용 후보자의 어떤 발언이 꽤 주목되는 발언이 좀 있었습니까? 가계부채 관련. 가계부채 관련은 꾸준하게 IMF 국장 시절부터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국 보고서도 나오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경제의 틀을 갖기 위해 가장 위험 요소는 가계부채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부채 증가를 경계해야지 무차별적인 재정 확대는 안 된다. 이것이 아주 지난 3, 4년간 지금 쭉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이창용 후보자의 머릿속에는 지금 금리 올리는 것도 항상 앞에 뭐가 붙냐면요.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그래서 경기 침체를 갖고 올 정도의 금리 인상은 지금 분명히 피해갈 것이다라는 게 이번 청문회에 어떤 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어떤 중요한 초점을 물가 안정에다가만 두는 게 아니고 경기, 성장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펼칠 것이다. 가계부채 관련되니까 지금 청문회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하려고 합니다. 담보대출 비율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용 후보자가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문제 했죠. 어떤 입장일까요? 사실 가계부채 이야기는요. 지금 현재 이창용 후보자가 금융위 부위원장 할 때도 그 이슈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때 무슨 이야기했냐면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가계의 소득 흐름이 완만하면 예.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가계부채 문제는 절대 안 생긴다. 왜 그러냐면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됐을 때 생기는 이야기인데 네. 만약에 가계가 실업이 줄고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안정돼 가지고 꾸준히 현금 흐름이 생기면 소득이 계속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것은 얼마든지 만기를 연장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한번 논란이 돼서 저는 그때 왜 가계부채가 문제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로 인해서 안정된 소득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한번 이슈를 했어요. 예. 저 문제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정말 정부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속적 성장을 통해가 가계 소득이 안정되고 네. 증가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가계부채 문제도 있지만 이 가계 대출 규제 완화를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또 했잖아요. 네, 맞죠, 했죠. 대출 규제 LTV 비율을 올리겠다. 네. 그런데 쉽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견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 같아요. LTV 완화를. 네,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워딩을 그대로 보시면 금리 인상 시그널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예. 이것을 LTV나 DSR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 정상적인 거시 정책에 그것을 완화하는 것이 뭐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규제할 건 하고 예. 그 다음에 가계 부채가 이제 뭐 분명히 문제는 되지만 스스로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소득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막에도 나오지만은 시간을 갖고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지 지금 뭐 확 푼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LTV 완화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지만 시간적으로 봐서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야지 급하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올리듯이 그렇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이창용 후보자의 지금 생각인 것 같고요. LTV 완화를 놓고 이창용 하는 총재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 측 간에 조금 엇박자가 지금 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엇박자라고도 보셔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근데 그리고 특히 오늘 톤을 잘 보시면요, 굉장히 한은의 독립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자락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런 부분 보면 예. 이 통화 정책 가운데서도 제일 그 성공적인 통화 정책은 예. 실제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시그널 정책이 제일 그 성공에 있어서 중요하거든요. 신호만 준다. 신호를 주고도 성공하면 네. 그게 가장 그 성공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는 하에서 우리는 통화 긴축을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 의식주 문제에서 주거라는 기본이기 때문에 LTV 자체를 조금 완화해서 사람들이 집을 사는데 그다음에 이자 지금 현재 받은 돈에 대한 이자 상한을 좀 낮추겠다는 거는 상당히 그 서로에게 상충된다기보다 조화롭게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 싱어들이 항상 뭐냐면 나 저쪽 공격할 거야. 그래서 공격 안 하가도 저쪽에 항복하면 최고의 승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는 경제학에서는 시그널 팔러시가 신호 효과. 최고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금리 인상하고 부동산은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이런 금리 인상은 그건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방이 그 전체적으로 정부 내에 거시적인 TF를 둬서 그 전체적으로 성장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가야 된다는 거지. 네. 지금 뭐 금리 인상에서 일정 특정 지역에 집값을 잡는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공약으로 또 세금을 좀 깎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감세를 하겠다. 추경도 50조 돈을 많이 풀겠다 그랬는데 자 오늘 청문회 이창용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런 평가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창용 후보자가 통화정책 담당자인데 재정정책 쪽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세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국민 수준에서는 정세는 세금 낸 국민들이 65세 퇴직했을 때 나도 뭔가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의 기반하기 위한 정세가 돼야지 네. 정치인들이 정치한 정세로 가면 나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한은 총재 이창용 후보자의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물가 정책,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신호를 어떻게 줬는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최양호 인포스닥 데일리 기업정책 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